제가 하는 말은 이 정도 하고요. 여러분들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죠? 8시 25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시간 구애받지 않고요. 최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아주 별거 아닌 질문이어도 아주 성실하고 길게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마이크. 예.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쓰다 보면 제 자신이 글 속에 드러나는 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걸 자꾸 지우다 보면 양이 늘어나질 않더라고요. 작가님은 글을 창작하실 때 자신의 모습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그것에 대한 저항이나 반감 같은 건 없으신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제가 무슨 SF를 쓰더라도 그 안에 다 제 조각이 드러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이 좀 괴로웠어요. 제 모습이 특히 좋은 모습이 드러나겠습니까? 아주 바닥에 있는 모습들, 무의식에 깔려있는 안 좋은 것들이 드러났던 적들이 많았죠. 저 또한 진도가 잘 안 나왔던 적도 있었는데, 에이씨, 그냥 다 드러내고 한번 그냥 이건 내 얘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썼던 적이 있었어요. 이거 되게 창피한 얘기인데요. 문혜정 작가 출신이잖아요. 우리는 졸업작품으로 소설을 한 편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졸업이 돼요. 소설을 전공자들은 소설을 쓰고 시 전공자들은 시를 썼어야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졸업작품 집으로 이렇게 책으로까지 묶이거든요. 제가 지금도 제 졸업회 한 연도의 그 졸업작품집을 지금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없애고 있는데요. 그게 제가 그때 같은 학년에 CC가 있었어요. CC 오랫동안 살았던 CC였는데 졸업하기 얼마 전에 이 친구하고 헤어졌는데 이 친구가 선배님하고 이렇게 새겼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바람이 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런 분노와 상처와 아픔을 갖고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소설로 썼어요. 소설이 아니죠, 그거. 생활수기? 이런 거예요. 지금 그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작품을 보면 야구장에서 선배와 그 여자친구를 찾아다니는 어떤 A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잠실 야구장에 그 사람들이 야구장을 갔다 그래서 거기를 찾고 울면서 이렇게 잠실 야구장 한 바퀴 삥 돌면서 찾고 있는 A라는 남자가 나오는데 그게 저였거든요. 제 동기들은 그 작품을 다 알죠. 이건 생활수기라는 거. 근데 그걸 그렇게 한번 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조금 더 용기가 생겼고 이게 암만 이렇게 내가 나의 모습을 쓴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들, 과장과 혹은 엄살과 혹은 과잉, 생략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이것은 나이지만 나가 아니다라는 믿음 같은 것들, 그런 것, 용기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 더 적나라하게 써도 이것은 나가 아니다라는, 나이지만 나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가지고요. 그다음부터 조금씩 더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마 소설 이런 거 쓸 수도 있는 것 같았어요. 용기를 내십시오. 한번 투연하게 다 써보십시오. 얼마 전에 사실은 동네에 있는 노인건강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자서전을 이렇게 써주는 봉사를 한번 했어요. 희망자를 받았어요. 자서전을 써드릴 테니까 희망자 오시라고 5분이 지원했는데 다 교장 선생님 주시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았어요.
월요조회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사실은 작가가 되기 전에 알바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 자사전 써주는 걸 했었어요. 돈을 많이 줍니다. 정치인들 자사전 써주는 분들. 근데 그 사람들 이제 만나서 직접 인터뷰한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내가 그걸 받아듣고 자기가 쓴 것처럼 쓰잖아요. 그냥 다 자기 자랑, 그리고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쓰지 않아요. 쓰다 보면 굉장히 회의감이 많이 들어서 몇 권을 쓰다가 그만뒀는데 제가 써줬던 정치인들은 다 구속됐습니다. 또 질문은 그냥 그만큼 자기 거라지만 자기 게 아닌 걸 수도 있어요.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마이크 올라가. 크게 말씀드릴게요. 저 뒤에 사람. 네, 글을 쓰는 와중에 벽에 머리를 짚는 시간이 좀 꽤나 길어지고 그런 와중에 고급 호텔을 갈 수 있는 돈마저 없을 때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고급 호텔을 가봤다 그러지만 그건 진짜 한 번인가 두 번 했던 최악의 수단이지 대부분 그냥 머리를 찢습니다. 노동자 머리를 찢는데 조금 이제 그런 건 생겼죠. 전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소설 외에 또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직업군이 있고 또 거기다 육아도 해야 되죠. 같이 해야 됩니다. 항상 제가 작업실로 출근하는 시간은 막내가 잠드는 시간입니다. 막내한테 책을 읽어주거나 뭐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게 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그러고 나서 작업실 의자에 탁 앉으면 소설가로 전환이 스위치처럼 전환이 탁탁 되느냐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전환이 되는 게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죠. 거기다가 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잘 안 되면 또 보기도 하고 자꾸 그런 정보를 자꾸 받아들이면요 거기에서 소설로 다시 집중하는 데는 그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전환, 선생에서 아빠에서 소설가로서의 전환.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김숙희라는 여자 주인공의 심정으로 써야 되잖아요. 여기에는 이규가 개입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개입할 때는 이 소설을 처음 구상했을 때 저도 그때 설계도를 좀 많이 쓰거든요. 설계도를 많이 그리고 시작하는 사람인데 설계도를 그리고 나서 정작 쓸 때는 정말 김숙희라는 사람의 목소리로 가야 되는데 학교 선생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남편을 죽인 여자로 변신을 할 수 있느냐 쉽지 않죠. 제가 작업실을 구하는 이유도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 작업실에는 이 기운을 표상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정말 요 정도 크기의 책상 하나와 의자 하나와 침대 하나만 있고 책도 하나도 없습니다. 한글만 깔린 노트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30분이나 1시간 정도 지금 이제 시간이 조금씩 줄여 나가는데 계속 앉아서 혼자 무당처럼 주문을 겁니다. 나 지금부터 김숙희다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대뇌를 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 전환. 그렇기 때문에 막 작가들이 왜 산책을 많이 한다, 자전거를 타고 어딜 간다 이런 게 있잖아요. 다 직업병인 거예요. 그 다 전환하는 과정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들도 혹시 글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전환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영화 배우들이 배역에 들어가기 전에 숨호흡을 걸고 자꾸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처럼 이런 전환들이 작가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 같은 것들이 하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게 없다 하면 이것들을 조금
차단할 수 있는 시간들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계속 우리 학생들한테도 말씀드리고 다른 데 가서도 말씀드리는데 저 여러분들 다 작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2년 안에. 여기 뭐 당연히 맞춰서 옆쪽에 교도소 하나 큰 거 적어가지고 이걸 독방에 다 수감시킨 다음에 한글만 깔린 노트북 주고 하루에 뭐 만두 2개 이렇게 2개씩 이렇게 딱 내주면 그리고 나서 작품 다 쓰면 풀려 나오게 해야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 다 훌륭한 작품 쓸 수 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한국 문학 발전을 위해서 뭐 번역을 많이 한다 그런데 애매한 데다 돈 쓰지 말고 감옥 하나 적어주고 간수로는 뭐 그 사람들 수감자들 이렇게 감시하는 사람들로는 젊은 작가들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그러면 정말 충분하게 훌륭한 문학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예스24나 알라딘이나 뭐 이런 큰 서점에서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 학교 이런 거 말고 뭐 이렇게 뭐 캠프 이런 거 보내지 말고 감옥. 전라도 그 광주에서 조금만 더 가면 보성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그 보성군 안에 대원사라는 큰 좀 괜찮은 절이 있습니다. 벚꽃이 아주 이쁜 사찰인데요. 거기도 지금도 거기는 이제 공부하러 들어가서 그 방들을 줍니다. 약간 감옥 같아. 그리고 그 보살님이 그 아침에 밥을 안 먹으면 진짜 화를 내고 막 그러세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그 인터넷도 잘 안 돼. 거기 가면 글들을 애들이 웬만큼 정말 혼자 놀기의 달인들 아니라면 글들을 좀 써서 나오고 이렇게 있었어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등단할 때요. 등단 5년 동안 잘 안 되고 그랬을 때 제 선생님 한 분이 저를 그 용인 구람산 밑에 있는 그 조립식 건물에 가뒀어요. 돈 다 뺐고 거기 핸드폰도 없었고 그러니까 거기 라디오도 잘 안 잡혀요. 그 구람산 때문에. 지금은 용인이 굉장히 발전되었지만 그때 그 용인이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구람산 아래에 있어서 버스를 타러 가려고 해도 막 2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안 돼.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거기 겨울에 있었는데 기름 보일러에 기름이 떨어졌는데 기름을 넣어달라고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차가 안 와가지고 제가 한 6일 동안 그 냉방에서 헤어드라이기 켜놓고 지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딱 1년씩 딱 등단해요. 그러니까 작가적 역량이 아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사는 곳 때문에 지금 작가가 안 되는 거다라고 믿으시면 돼요. 보성 대원사 추천합니다. 또 다른 집. 저쪽. 안녕하세요. 작년에 저희 학교 강연 오셔가지고. 네, 제가 그때 뵀는데 이렇게 또 우연히 뵙게 감회가 새롭네요. 그 혹시 글을 쓰실 때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글을 쓰시는지 궁금해요. 그 어떤 작가들마다 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작가들은 아주 굉장히 설계도를 꼼꼼하게 그린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대략적인 것들만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는 그때그때 좀 다른 것 같아요. 장편 소설일 경우에는 철저하게 설계도를 그리고 갑니다. 장마다 무엇을 그릴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근데 저처럼 뭐 알바를 하셔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글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설계도가 필수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쭉 그것만 매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약간의 즉흥적인 지점으로 가서 뭔가 자기도 몰랐던 어떤 지점이 새롭게 드러나면 더 좋겠지만, 우리같이 뭔가 리듬이 자꾸 끊겼다가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 꼼꼼한 설계도들이
우리에게 길을 잃게 해주지 않고 그 감정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말하자면 유일한 길이 되겠죠. 저는 뭐 일례로 이런 거예요. 최미진 같은 소설을 쓸 때는 전혀 설계도 없이 그냥 쭉 갔던 소설입니다. 하지만 나를 혐오하게 될 박창수나 김숙희 같은 경우는 아주 꼼꼼한 설계도가 들어가가지고 저는 설계도를 포스트잇 같은 걸로 하는데 그걸 막 이렇게 작업실 벽면에다 붙였는데 정말 물고기 비닐처럼 쫙 붙었던 적도 있었어요. 좀 그때 다릅니다. 그리고 제 그때의 생활 패턴이나 리듬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건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장편은요, 공통적으로들 다들 다른 작가들 만나봤을 때도 다들 꼼꼼한 설계도를 가지고 갑니다. 어떤 작가는 그 정말 이 인물들이 놀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그 도면까지 그리시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씩 다르고 예, 자기 생활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자, 또 예. 이제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그 주위의 반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 흔들릴 때 작가님은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아버지 어머니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말단 공무원이셨거든요. 그 담배인상공사가 예전에 공무원이었어요. 너무너무 커다란 반대 하셨어요. 경찰 공무원이 되길 바라가지고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니까 정말 그 경찰 공무원 교재 이걸 이렇게 사다 놓으셨더라고요. 그거 보고 도망쳤던 기억도 나는데 그리고 나서도 계속 작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5년 동안 안 되니까 너무 커다란 불안이 있었고, 작가가 되고 나서도 아까 현혜영 얘기도 했지만 청탁도 없으니까 현혜영은 직장이라도 있었거든요. 그때 너무 부러워서 사실은 현혜영이 그때 한 명 더 청탁 없던 사람이 그 김중혁이었어요. 같이 그래서 그때 셋이 여기서 만났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 김중혁도 직장이 있었다. 그때는 김중혁도 직장이 있었어요. 저만 없어요. 그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유동 옥탑방에 살았거든요. 아주 덥고 아주 작은 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기 홍대 앞에 있는 마포 도서관까지 걸어왔어요. 걸어도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때 지금도 선생님이 기억하는데 이상하게 아침에 잠이 안 오니까 아침 7시에 세종문화회관까지 걸어갔어요. 그 세종문화회관 또 위에 보면 그 계단 올라가서 세종문화회관 위로 올라가서 계단 보면 자판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파라솔이 있었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뽑아서 7시 30분에 광화문에 막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을 봤어요. 참 사람들 힘들게 사네. 고생들 많구나. 막 이러면서 그걸 오랫동안 보다가 이렇게 다시 오기도 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때때로 불안하지만 내가 우리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아도 될 거고,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굶어 죽지는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생각, 좋은 공간에서 살고 싶다는 욕망, 이런 것들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이게 반대극부의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증권회사 펀드 매니저였거든요. 얘가 거의 저를 한 달에 한 번씩 밥
밥을 사줬던 친구입니다. 안쓰러웠나 봐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 친구는 연봉이 그때 당시에도 1억이 넘었는데 그러면 뭐래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가지고 막 CNN으로 뉴욕 증시 상황을 체크하고 7시 반까지 회사에 나가가지고 아침도 못 먹고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한 채 일들을 하다가 뭐 장이 끝나면 회의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10시 30분에 퇴근을 해요. 제가 그 친구 집에서 몇 번 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기다리느냐고 그 친구의 아파트에서 그 친구가 이렇게 막 피곤한 얼굴로 이렇게 넥타이를 막 풀어헤치면서 들어오는 걸 보면 아, 이 새끼 왜 이렇게 살지? 저 그때 한 달에 50만 원을 벌었거든요? 왜 이렇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얘 참 안쓰럽다. 막 이런 생각도 계속하고. 제가 옥탑방에서 살면서도 제 삶의 질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스스로. 그런 것들이 저를 글을 쓰게 만들었던 좀 불안했던 것들을 해결해줬던 그런 뭐 여건이었던 것 같고요. 예, 뭐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때때로 불안하기도 하는 것도 많습니다. 사실 왜 안 불안했겠어요? 불안한 것도 많고 그렇지만 그것들 자체가 생길 때마다 좀 글을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또 책 표지를 보면 그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건지가 이번 책 표지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책 표지를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편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하고 친한 작가 중에 박형서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굉장히 자기 책 표지에 관여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제목부터. 저는 그 훌륭한 작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작가라 하면 자기 책을 같이 작업하시는 출판사분들의 어떤 안목이나 생각을 믿고 전적으로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죽은 다음에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제 책의 표지에 대해서 디자이너분께서 하신 것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 의견이나 의사가 한 번도 이렇게 개입해 본 적은 없어요. 책 표지 하시는 건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있죠. 근데 이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제목만 보고 표지를 뽑는 것은 아니고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걸기에 대해서 자기의 느낌 혹은 자기의 생각 그리고 여러 가지가 더 있겠죠. 거기에 또 뭐 마케팅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거기에는 한두 명의 의견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포함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의사 표현을 하거나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그게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제가 해봤자 더 악영향만 끼친다는 생각을 제목은 항상 늘 제가 뽑습니다. 제목은 항상 제가 뽑고요. 대신에 책 표지부터 시작해서 그 외의 것들은 책을 만드시는 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맡기고 있습니다. 예. 또 네, 이제 기존의 스타일을 좀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때 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노력을 하시는 편인지, 만약에 노력하신다면 어떤 노력들을 하시는지. 늘 노력합니다, 사실은. 이전 작품과 조금 다른 목소리, 그러니까 문장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따라서 물론 문장이 달라지기도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제가 어떤 캐릭터를 잡느냐에 따라서
그 인물들의 목소리가 달라지는 케이스들도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노력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동료 작가들 책들 많이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문학 외적인 것들도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그 신기한 문장들을 발견할 때들이 많아요. 다른 책에서 이쪽에 뭐랄까요, 여행기랄까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산티아고 가는 그 술래길. 우리나라 산티아고 술래길은 다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그 여행기마다 목소리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자꾸 고민하게 됩니다. 소설적으로 쓸 수 있는 목소리가 없을까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고요. 조금씩 문장은 막 서술어를 바꿔보기도 합니다. 서술어를 다른 방식으로, 구어체 방식으로 바꿔볼 때도 있고, 첫 시작을 막 이렇게 좀 다른 지점으로 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뿌리 깊은 나무라는 그 책이 이렇게 뭐랄까요, 인터뷰어 집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온 적도 있었어요. 막 그 할머님들의 그 육성 그 인터뷰 집 같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작가들의 표현을 넘어서는 지점들이 있는 할머니들이 꽤 많았어요. 저한테 그 전집을 제가 헌책방에서 사온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의 책들도 제가 아주 자주 보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보면 임상사례집이나 혹은 그 어떤 그분들의 이야기들 보면요, 내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지점으로까지 나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요. 또 하나의 영업 비밀은요, 법원 판결문을 주로 많이 봅니다. 법원 판결문은 각급 지방법원의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 법원 주요 판결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데요. 온갖 우리 시대의 드라마들이 거기 다 안에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이 어떤 일들을 저지르는 것은 많은 우연과 혹은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의 어떤 총합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학 외적인 것들을 좀 많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화도 많이 보고 있고요. 네, 또 그 소설을 이제 쓰는 작가님들이 그 창작 방식에 대해서 풀어놓은 책들을 많이 읽어보면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요. 네, 방금 그 김숙희 씨 얘기하신 것처럼 그 등장인물이 돼서 등장인물의 눈으로 보고 듣고 겪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글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이야기 자체에서 거리를 두고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전 그 두 가지 의견이 상충된다고 느껴서 혼란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서사적 측면에서는 분명히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사적 측면으로 말하자면 스토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스토리 측면에서는 거리를 안 두면 그게 이제 좀 망가지죠. 자기 얘기만 있을 이야기의 결말로 가는 측면들도 있고, 전혀 뭐 길을 잃어버리고 논리적이나 설득력인 측면에서도 무너지는 측면들이 있죠.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나 그 다른 작가분들의 창작법에 나와 있는 그런 말들은 아마도 서사적인 측면 말고 그 인물이 되라는 얘기는 감정적인 지점에서의 내면적인 지점에서 그 인물이 되라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물이 어디로 갈지는 좀 알고 있습니다. 이 인물이 갈 수 있는 방법과 이 인물들이 앞으로 이 인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있죠. 뭐 사실 우리도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뭐 세밀한 것들은 모르지만
우리 언젠간 죽겠죠.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는 말들은 정말 그 사람의 목소리인 경우가 있고 아니면 작가의 목소리인 경우가 있죠. 그 전문 용어로요, 자유간접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그 평론가들이나 문학이론가들이 무슨 말들을 막 만들어내잖아. 네? 자유간접화법이라는 게 있대요. 저도 몰랐는데 플로베르의 소설들을 누군가가 분석하다가 플로베르라는 프랑스의 작가가 처음으로 자유간접화법이라는 걸 썼다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써놓은 말이 있어요. 야, 이게 뭘까? 그래서 플로베르를 좋아하는데 그 찾아봤더니 그게 딴 말은 아니야. 플로베르가 하는 목소리가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마담 보바리의 목소리로 뭔가를 뽑아냈다. 이거 정말 보바리 목소리지 플로베르의 목소리로서는 이게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플로베르가 완전 이 순간에 보바리가 된 거다. 이 얘기를 쓴 거예요. 그게 자유간접화법인데 뭐 대단한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깊숙하게 인물에게 들어가서 그 말할 때의 단어들과 종결어미와 대사들 그런 것들은 좀 다를 겁니다. 우리가 거리를 두고 있을 때와는. 하지만 이 인물이 결국은 그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죠. 서사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설계도를 그려놓고 그 설계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틈새에서 감정적으로 최대한 이 인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저도 이게 뭐 명쾌하게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하라 그러면 뭔가 멋있는 질문들을 해야 된다라는 무감에 빠지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저는 작가님 그 표제작이나 아니면 소설들 제목 보면은 인물의 이름을 많이 등장시키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의 그 설정이나 아니면 설계도에 아예 설정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이름인지 이런. 일부러 이번 작품은 그 이름을 다 쓰기로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나름대로의 거기에 부여한 의미가 있었던 거지요. 뭐 단순한 의미로서는 제가 이전까지 썼던 소설 속에 나왔던 인물들의 이름들이 대부분 다 시공이니 진만이니 순덕이니 복만이니 이렇게 촌스러운 이름들이어서 나도 세련되고 싶다는 욕망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있었고요. 각각의 예외들을 만들어보자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최미진, 뭐 한정희, 김숙희, 박창수 이런들은 다 평범하고 평이하지만 그 인물들을 한 명 한 명씩 다 들여다보면 어떤 차이들이 생기고 어떤 윤리적인 예외의 상황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설가들이 우리 시대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이런 예외적인 상황들을 계속 늘려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범이나 어떤 카테고리에서 벗어나는 예외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상적인 캐릭터들이라는 것은 다 그런 예외적인 캐릭터들이죠.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아직 못 나갔지만 대부분 그 시대의 보통의 평범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하나씩 차이가 있고 예외가 있는 인물들. 저는 그러니까 평범하지만 그런 예외적인 인물들이 있다라고 그 예외성에 대해서 한번 다 고민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름들을 넣었고요. 더 큰 생각,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소설가들 자기가 쓴 게 뭘 쓰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을 쓸지. 근데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썼던 게 한정희와 나입니다. 한정희와 나를 쓸 때는 조금 그런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었던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 한정이와 나를 쓰기 직전에 정리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인물들을 바라보고 인물들에 대해서 쓰고는 있지만 그 인물들을 바라볼 때 이기호의 눈으로 바라보죠. 그리고 그 이기호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자꾸 저 인물이 처한 어떤 상처나 아픔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상상해서 자꾸 알아보려고 하고 내 경우를 대입해 봅니다. 말하자면 죄송합니다. 노숙자 한 분이 계세요. 죄송합니다.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노숙자 한 분이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치면지심이 생기기도 하죠. 죽겠구나, 배가 고프시겠구나 라고 해서 돈을 드립니다. 돈을 주는 경우들도 있죠. 앞에 깡통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돈을 드리는 경우도 있죠. 자, 이 지점을 생각하시면 이게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었습니다. 즉 제가 혼자 막 머릿속으로 떠오른 거라기보다도 이런저런 책과 함께 같이 배워왔던 것들인데, 자, 그것은 이 사람을 자기와 대입시켜서 동일하게 바라볼 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추운 걸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추울까, 나의 가장 추웠던 경우와 나의 배고팠던 어떤 경험들, 기억들을 상상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느끼면서 저 사람 안 됐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죠. 이걸 약간 조금 풀어보면 동정이죠. 동정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동정은 나쁜 것들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근데 이 동정이 일어나는 이 순간의 핵심적인 우리들의 마음의 정서의 하나는 동일성이에요. 저 사람이 나와 똑같을 거야. 어떤 사람이 아픔을 겪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저 사람이었으면 뭐 이런 식의 동일성의 지점을 바라볼 때가 많다는 거죠. 시인들이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면 낙엽이 떨어지면 뭐 세상이 끝나는, 세상이 왜 끝나요? 저는 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인을 굉장히 존경하지만 낙엽이 떨어지는 거 보고 굉장히 슬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낙엽을 자기 자신으로 바라보니까 그렇게 슬픈 거죠. 툭 떨어지는 낙엽에서 자기를 보라. 형광등이 꺼졌으면 형광등이 꺼졌네, 뭐 나도 꺼지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갈면 되잖아. 그럼 안 갈고 그걸 게을러서 그런 거지. 아니, 시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자꾸 그 꺼진 형광등과 자기 자신을 동일하게 바라보죠.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모든 어떤 사물들과 타인들을 동일성으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죠. 그럴 때 우리들의 공감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계속 했는데요. 왜 어떤 사람들은 세월호가 났을 때 우리는 한 2개월 정도 슬퍼하고 다시 월드컵을 보고 예능 프로그램을 봤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유가족도 아니면서 수년 동안 같이 그 유가족들과 같은 아픔을 똑같이 나누면서 노력할까? 저 사람들의 공감 능력은 나보다 뭔가 타고난 점에서 더 뛰어난가?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아마 그때 제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풍경들을 자세히 돌아보면 아마 저 세월호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을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했나 봐요. 내가 내 아이를 잃었거나 내 형제를 잃었을 때 어땠을까라고 하면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프지만 그 가슴 아픈 것은 2달이 안 갑니다. 3달이 안 가요. 내 친구가 지금 막 이렇게 애인하고 헤어져서 막 아파하고 있으면 그걸 막 위로해 주더라도 그 슬픔이 같이 슬퍼해 주는 것들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그러고 왜 어떤 사람들은 더 오래 갈까? 공감이라는 것은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다, 그 차이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죠.
동일성으로 그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암만 노력한다 하더라도 난 저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어 라는 것들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난 이제부터 좀 알아보겠어. 그러니까 공감하려는 것은 뭐냐면 실천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저 사람이 지금 아프겠구나, 저 사람이 죽겠구나, 이 감정을 느끼는 것은 2달짜리라는 얘기예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저 사람은 내가 아마 노력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가만히 앉아서 저 사람의 아픔을 알 수 없어 라는 인식서부터 시작해야지 무언가가 시작하는 거죠. 한정희만 나라는 소설은요, 그냥 나의 시선으로 한정희를 바라봤던 그 나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집 전체에서 유일하게 나라는 하나의 명사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작가의 말, 그러니까 이게 왜 말을 썼는데 거기에도 조금 그런 식에 대한 생각과 고민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설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것들이 조금 불가능하다라는 인식 같은 것들이 있어야지만 무언가 희망이 좀 있을 거다, 생길 거다 라는 것들이 저의 최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 소설집을 쓰면서 선생 역할을 하다 보니까요, 자꾸 이렇게 독자의 만남에도 자꾸 막 칠판을 이 사람들이 오늘 그냥 이기호를 만나러 와가지고 이 귀한 시간을 그냥 가면 안 될 텐데 이 생각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진짜 죽더라도 이렇게 해야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 작품 읽어주시고 이렇게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지만 올여름에 너무너무 좋은 작품들이 작가들 소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정권이 조금 안정되니까요, 작가들도 열심히들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작가들, 저도 젊지만 저보다 훨씬 젊은 작가들의 좋은 작품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작가들의 단편 소설의 수준은요, 제가 그냥 감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거의 세계 최고봉 수준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는 단편을 이렇게 안 써요. 우리만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최고봉인 거야. 굉장히 완성도가 뛰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작가들의 단편들이. 그리고 역시 한국어로 쓰여지니까 번역되어서 나오는 외국 작가의 작품들보다, 물론 그것도 새로운 감수성을 주기도 하고 새로운 세계관을 볼 수 있는 지점들도 있지만, 훨씬 더 좋은 것은 더 좋게 보여지는 지점들과 슬픈 건 더 슬프게 보여지는 지점들이 우리나라 작가들의 문장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한 분들이라는 건 아시죠?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소설을 읽고 소설가 만나러 막 이렇게 상수역일대 오는 거 정상은 아니에요. 이 정상 아닌 것들을 조금 더 좋게 만들려면 다른 작가 작품들 많이 읽으시면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아까 더 있으시면요, 사인 좋은 인연 할 때는